여러분은 주변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점점 멀어지고 싶어진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집 하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대가로 사랑하는 딸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던 프랑스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지만 끝내 꺾지 못했던 그 자존심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귀하게 자란 그녀는 한국으로 시집간 딸과 벽을 쌓은 채 오랫동안 외면했는데요. 그러다 오랜만에 찾아간 한국에서 마주한 딸의 뜻밖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관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완고하던 프랑스 귀족 여성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변화하게 된 걸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그리트 드라 투르입니다. 프랑스 남부 보르도의 오래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올해로 58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방에서 12세기부터 이어져 온 귀족이에요. 대대로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소유했고 저는 그런 가문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귀족 제도가 사라졌지만 우리 가문의 자부심과 전통은 여전히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클라라가 한국인 남성 이영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해서 매번 뜯어 말리는 삶을 살았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아시아 남자라니 우리와는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 아닌가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 넌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조용히 물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클라라는 이연이 프랑스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고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젊은이의 일시적인 판타지로 들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런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어요.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저는 사랑해요. 이연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단호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우리 둘은 얼굴만 마주하면 논쟁을 벌였습니다. 루이, 제 남편은 평소처럼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마르그리트,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초월한다지 않나.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루이는 늘 그렇게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했어요.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심 클라라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이연의 가족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딸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사진 속 그들은 소박한 아파트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니 우리 가문의 기준으로는 다소 초라한 배경이었어요. 이연의 부모님은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가구들도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루이는 따뜻해 보이는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딸을 그런 환경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난 이 결혼 반대야. 기어이 하겠다면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 제 선언에 클라라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루이, 당신만 가요. 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저는 돌아섰고 그것이 클라라와 제 사이에 첫 벽을 쌓는 순간이었어요. 루이는 한숨을 쉬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루이는 혼자 한국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돌아와서는 이연의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인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문화는 달랐지만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루이, 일주일 정도 갔다 온 것만으로 그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냉소적인 반응에 루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오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제 고집은 더 강해졌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딸은 한국에 있었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딸 없이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었고 딸과는 서로 두꺼운 벽을 쌓았어요. 봄이 왔다 갔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점점 더 딸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아침,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클라라가 임신했대. 그 순간 제 손에서 잡고 있던 찻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달이면 5개월이 된대. 우리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루이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손녀 또는 손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내 딸이 저 멀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루이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서재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클라라.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갈게.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답지 않는 돌발적인 행동이었고 그동안 내가 딸에게 대했던 걸 생각하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딸과 태어날 아이를 만나러 가기로 말이죠. 어쩌면 지금껏 제가 쌓아온 모든 편견들이 그저 심한 고집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도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루이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 고집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파리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창밖으로 작아지는 파리의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지루했어요. 기내식은 먹을 만했지만 좁은 좌석에서 잠을 청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 위로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상을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낡은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착륙 충격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웅장한 터미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으며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잠시 정체되었을 때도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하는 사람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디지털 안내판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어도 있었죠. 작은 배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심사관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역시 빠르고 간단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어서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사람들의 물결이 보였어요.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팻말을 든 운전기사들 그리고 클라라, 딸은 저를 바로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것이 보였고 얼굴은 더 둥글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엄마, 클라라가 달려오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위 있게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했어요. 오랜만이구나, 클라라.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여행은 어땠어요? 지루했지만 견딜 만했어.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현은 안 왔니? 이현이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칼퇴는 못하고 저만 왔어요. 바로 가면 집에서 만날 수 있고요. 클라라가 제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한 딸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거기서 택시 타면 돼요.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좌석과 조용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클라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요.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시 경관에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프랑스의 거리는 때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낙서로 얼룩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저게 한강이에요. 클라라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과 그 주변의 공원, 자전거 도로가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클라라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딸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은근히 놀랐어요. 언제 저렇게 배웠을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배웠어요. 이형과 그의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클라라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클라라가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요. 클라라가 현관에서 외쳤고 이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소박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프랑스 고성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큰 뚝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직접 삼계탕을 준비했어요. 이현이 말했어요. 한국에 오시면서 피곤하셨을 테니 복날에 먹는 보양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통닭이 통째로 들어간 국물 요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에서는 닭을 이렇게 통째로 끓여 먹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이건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에요. 특히 여름에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요. 이현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삼, 대추, 찹쌀을 닭 속에 넣고 푹 고아낸 요리예요. 비행 후 피로 회복에 좋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는데 당연히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보았어요. 생각보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클라라가 맨손으로 닭다리를 잡아 뜯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귀족 가문의 예절을 철저히 배운 제 딸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니.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클라라,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엄마? 말하려다가 이현의 존재를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였어요. 대신 눈빛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클라라는 제 표정을 읽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아, 엄마. 여기서는 이렇게 먹는 게 전통이에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이현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한국에서는 닭고기 같은 건 손으로 드시는 게 편해요. 저희 문화예요. 저는 얼굴에 경직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군요. 클라라가 닭 가슴살 한 조각을 떼어 제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예의상 포크로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향긋한 인삼, 찹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어떠세요, 어머님? 이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맛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네요. 식사를 마친 후 클라라가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엄마. 내일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클라라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변한 모습, 특히 그 식사 매너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내 딸은 어디로 간 걸까?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맛본 삼계탕의 깊은 맛처럼 이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깊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설어진 딸. 이 여행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궁금했어요. 시차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국의 밤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을 추스르고 문을 열었어요. 클라라는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학교 가기 전 제 앞에 서 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시차 적응하기 힘드실 테니 일정은 여유롭게 잡았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서양식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와 커피가 있었어요. 분명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겠죠. 이현은 회사에 갔니?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온대요.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근처 마트랑 시장 구경할까 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 쇼핑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걷는 동안 클라라는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대형 마트도 있고 전통 시장도 있어요. 둘 다 가볼까요? 클라라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질서가 있었고 파리의 혼잡함과는 달랐어요. 클라라는 자신감 있게 길을 안내했고 이 나라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들어서자 규모에 놀랐어요. 파리의 까르푸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익숙하게 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치들이 진열된 곳을 지날 때 김치는 시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셔서 사 먹진 않아요. 처음엔 맵고 냄새가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정말 먹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자꾸 먹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클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 구경을 하는 동안 클라라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가 이 나라와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런 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차츰 그녀의 열정이 전해져 왔어요. 마트에서 나와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상인들의 큰 목소리, 다양한 음식 냄새, 그리고 색색의 과일과 채소들이 시각을 자극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시장이에요. 가격도 싸고 상인들이 다 친절해요. 클라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클라라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클라라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맛있는 것 드시라고 이것 주셨어요. 클라라가 작은 떡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상 외로 맛있었어요. 맛있네. 솔직한 감상을 말했고 클라라가 할머니께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며 우리는 장바구니를 나눠 들었어요. 클라라가 이것저것 설명하고 저는 그저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일상적인 순간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딸과 함께 장을 보는 것, 일상을 나누는 것. 프랑스에서는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혹은 가사 잃은 하인들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클라라가 길거리 음식을 가리켰어요. 이건 시장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떡볶이예요. 한번 드셔볼래요? 새빨간 국물에 떡과 어묵이 들어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먹는 건 비위생적이고 품위가 없다 생각했지만 딸과의 경험을 위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운맛 때문에 혀가 놀랬는데 떡의 쫄깃함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춤을 췄어요. 의외로 좋았습니다. 맛있죠? 클라라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나쁘지 않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어느새 클라라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게 언제였을까? 아마 그녀가 10살 때 이후로는 없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클라라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작은 식당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비빔밥이라는 건 돌그릇에 밥과 여러 채소, 고기를 넣고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연스럽게 숟가락으로 비비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비벼 드세요. 이렇게요. 클라라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비벼지는 모습에 개밥도 저렇게는 안 먹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비벼보았어요.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 만들어내는 맛이 놀라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에 어우러졌어요. 이 고추장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차를 마셨어요. 클라라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니까 좋네요. 클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마음속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공원은 녹지가 풍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형화된 공원과는 달리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자주 산책해요. 특히 아침에 공기가 좋아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클라라의 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크게 불러오진 않았지만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성별은 알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연이는 딸이길 바라고 있어요. 클라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딸, 그 단어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내 딸이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새삼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이연이 일찍 퇴근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어머님? 괜찮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보다 즐거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작은 전기 그릴을 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특이한 식사 방식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놀랐어요. 이건 쌈이라고 해요. 상추에 고기와 양념, 마늘을 넣고 싸서 한 입에 먹는 거예요. 클라라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손으로 먹는 방식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하루 종일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클라라의 방식대로 따라해봤습니다. 한 입 크기로 상추에 싸서 먹으니 고기의 풍미와 신선한 채소, 양념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이런 식사 방식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이연이 프랑스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보르도 와인이네요. 우리 집안 것인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라라가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해서 특별히 구해뒀어요. 이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연은 단순히 예의상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성의를 다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이연이 클라라를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는 계속 클라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행동은 클라라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연은 클라라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임산부는 다리가 잘 붓거든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루이를 떠올렸습니다. 루이도 내가 클라라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려해주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보니 그런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에 나갔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클라라가 내 옆에 와서 서서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거리감과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이제 조금씩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일상,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삶. 처음에는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젠 조금씩 그 의미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엄마?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안내하는 곳 어디든 좋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밤하늘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나는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의 불편함과 낯설음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클라라와 함께하는 산책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딸과 나란히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과 거리감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클라라가 좋아하는 김치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 젓가락 사용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배는 이제 조금씩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어요. 몇 개월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5개월이에요.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요. 클라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클라라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햇살 좋은 날이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설렘이 가슴 가득했었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클라라,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도와주러 올게. 클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내 딸의 손은? 정말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고 어색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마지막 날인데 한국 음식은 어떠셨어요? 이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꽤 맛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처음엔 그저 딸을 빼앗아간 이방인으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딸을 향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진심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클라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함께 있는 모습을 아빠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셋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클라라와 이현의 자연스러운 웃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거 루이에게도 보내줘. 제가 말했고 클라라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 전에 내 모습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이번 여행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겉모습의 격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왔을 때와 달리 무거웠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현이 먼저 내려 체크인을 도와주었어요. 모든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클라라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고맙구나, 클라라. 내 삶을 보여줘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현에게도 가볍게 포옹을 건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어요. 이제 자주 보자, 다시 올게.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클라라와 이현은 떠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아쉬움과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 그녀가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한국을 방문하자고 할 거예요. 루이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또한 우리 집에 있는 한 방을 아이방으로 꾸밀 생각도 했습니다. 언젠가 클라라와 이현, 손주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를 대비해서요. 프랑스의 문화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내 딸의 시댁이 아닌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격이나 체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품위는 사랑과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딸이 함께 가르쳐 준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방문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여행이 될 것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미 다음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루이와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에요. 벌써 이것도 3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 딸은 딸을 낳아서 호되게 육아 중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모습도 다 사랑스럽네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딸과 등지고 살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래 살아왔지만 그간 헛산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품위보단 손녀의 더러운 장난에도 웃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정말 많이 행복하네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에 저처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